저는 3천억대 자산가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가정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탈리아제 나투찌 가죽 소파였다. 3천만 원이 넘는 이 소파는 박수영이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소파 맞은편 벽면을 가득 채운 75인치 삼성 QLED TV는 최신형으로 진호가 사업이 잘 될 때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프랑스 남부에서 공수해온 원목으로 제작된 맞춤 TV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된 장식품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터키산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체코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조명을 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과 사치 속에서도 집안의 분위기는 시베리아의 얼음벌판보다 차갑기만 했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마치 유리벽이라도 세워진 듯 냉랭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부엌에서는 70대 중반의 김순자가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거칠어져 나뭇껍질처럼 갈라지고 주름져 있었지만 국자를 들고 뚝배기를 젓는 손길만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고 정확했다. 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왔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3년 된 집된장을 정성스럽게 풀고 직접 우린 멸치 육수에 호박과 두부, 양파를 넣어 정성껏 끓였다. 찌개가 끓는 동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까지 식탁에 정갈하게 차렸다. 수영아, 저녁 다 됐다. 진호는 언제 온다고 했니? 순자가 뜨거운 뚝배기를 두꺼운 냄비 받침에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 박수영이 코를 손으로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영은 20대 후반의 나이로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다. 오늘도 그녀는 샤넬의 최신 라인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손목에는 카르티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아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시골 냄새 나는 음식을 먹어요? 수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하수구 냄새라도 맡은 듯 코를 찡그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치는 소리가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수영이 3천만 원짜리 나투찌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최신형 아이폰을 켜며 배달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화면을 위아래로 휙휙 넘기며 메뉴를 살폈다. 화면에는 고급 일식, 이탈리안, 프렌치 레스토랑들의 화려한 메뉴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고 수영의 얼굴에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시켜 먹을래요.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일식당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요. 그래도 내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끓인 건데. 순자가 기름때가 묻은 낡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정성껏 끓인 걸 제가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제발 미리 물어보고 하세요. 저희 입맛은 좀 고급스럽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정성껏 해온 요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도 아팠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수영아,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희 이런 서민 음식 안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만드시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수영이 차갑게 대꾸하자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30년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해왔지만 그 노력은 이제 귀찮은 간섭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진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진호는 원래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지만 요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얼굴은 늘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찌들어 있었다. 오늘도 그의 얼굴은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다. 진호가 에르메스 서류 가방을 3천만 원짜리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젠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진호가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어했다.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다뤘을 넥타이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오늘도 대형 계약 놓쳤어. 3개월째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경쟁사한테 다 뺏겼다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두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초조해했다. 그럼 조건을 더 좋게 해서 맞춰주던가? 어떻게든 구슬려서 사업 따내는 게 능력 아니야? 수영이 300만 원짜리 샤넬 백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꺼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보다는 자신이 주문하려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다. 맞춰줄 돈이 어디 있어? 지금 회사 자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 문 닫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진호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는 어느새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절망에 빠진 중년 남성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순자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진호의 어깨에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진호야 많이 힘들겠구나. 속 시원해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 수 줬더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뒀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면 항상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위로해주곤 했다. 엄마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요. 진호가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순자가 예상치 못한 강한 힘에 휘청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나이든 몸은 아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흔들렸다.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제대로 된 집안 배경이나 경제적 뒷받침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개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진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순자의 가슴을 베었다. 그가 술에 취해 내뱉는 말들은 평소 속으로 품고 있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진호야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하지만 아들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실이잖아요. 친구 박상현이는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로 큰돈 벌어다 줘서 30억짜리 빌딩 하나 덜컥 사주더라고요. 지금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2억씩 들어와서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어머니도 태훈이 아시죠? 걔네 아버지는 제조업체를 통째로 물려줘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데 진호가 거실에 놓인 5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화병을 발로 걷어찼다. 화병이 넘어지면서 안에 꽂혀있던 장미꽃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순자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30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지만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완전 맨손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이게 뭐예요? 대학 졸업하고 20년째 죽어라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은 다 부모 덕에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 꼴이고. 어머니한테 화풀이 좀 그만해. 수영이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고급 레스토랑 메뉴를 훑어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시어머니를 감싸려는 의도보다는 남편의 시끄러운 소리가 귀찮다는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화풀이? 이게 화풀이로 보여? 팩트를 말하는 거잖아. 젊었을 때 좀 더 머리를 썼으면 되잖아요. 강남 땅이라도 몇 평 사두시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빨래방이나 하면서 손 놓고 계셨잖아요.
순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뭘 하면서 너를 키웠는지 정말 몰라. 뭘 하셨는데요? 동네 구석진 곳에서 빨래방 하나 겨우겨우 꾸려가다가 결국 망해서 접으신 것 말고요. 진호의 말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 빨래방으로 널 대학까지 보냈다. 대학 보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대학 안 가는데요. 그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아니에요. 그것도 지방 사립대학 장학금 받아서 간 거잖아요. 진호가 비웃듯 말하자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꾹 참고 삼켰다.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온 집안이 고요해진 후 순자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6평 남짓한 이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곳이었다. 창문도 북향이어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았고 벽지는 오래되어 곳곳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순자가 침대 밑 서랍을 열고 손을 깊숙이 넣어 제일 안쪽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30년이나 된 이 수첩은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고 가죽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의 친필로 쓰인 글이 나타났다. 30년 전 남편이 암투병 중에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유언이었다. 진호한테는 우리 재산 이야기하지 말자.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가난한 빨래방만 운영하는 평범한 서민인 줄 알고 살게 하자. 돈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나약해지고 안주하게 된다. 진호가 진정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이것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순자는 그 글을 읽으며 30년 전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때는 1993년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빨래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남편 이철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빨래방 사장이었지만 사실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다. 그는 1980년대부터 강남 개발 계획을 예측하고 조금씩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내가 죽고 나면 진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지만 참아라. 병상에 누워있던 철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힘든 것과 가난한 것은 다르다. 나는 진호가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철수는 기침을 하며 계속 말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쉬운 길만 찾게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게을러지고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모르게 돼. 진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때는 진호가 스스로 성공을 이뤄낸 후여야 해. 그래야 돈이 진짜 가치를 알고 올바르게 쓸 수 있어. 사실 순자의 남편은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조금씩 땅을 사모았다. 빨래방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강남구 일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그가 남긴 부동산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1993년 당시에도 이미 50억 원이 넘는 가치였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시가총액이 2천억 원에 달했다.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청담동에 걸쳐 15개의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다. 겉으로는 빨래방을 운영하다 망한 평범한 과부로 지내면서 실제로는 강남 최고의 부동산 부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순자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부동산 목록이 나타났다. 남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위치와 매입 시기 예상 수익률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신사동 543-X번지 상가 건물 1985년 매입 현재 추정가 75억. 압구정동 123-X번지 오피스텔 1997년 매입 현재 추정가 180억. 청담동 678-X번지 상가 건물 1999년 매입 현재 추정가 320억. 순자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꾹 참아왔다. 진호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내뱉은 말들을 듣고 나니 순자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여전히 남 탓만 하는 철없는 사람이었다. 어려움이 닥치자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의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가 틀렸나 봐요. 진호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순자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편은 진호가 3살 때 찍은 것으로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수영이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나오더니 냉장고에서 수입 생수를 꺼내 마셨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몇 명 집에 오기로 했어요. 집들이 겸해서요. 그래, 몇 명이나 온다고 하니? 한 8명 정도요. 대학 동창들이랑 요가 클럽 언니들이요. 음식 좀 준비해주세요. 수영이 마치 식당에 주문하듯 말했다. 일단 한정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주시고요.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 반찬들, 그리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주세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영이 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제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부엌에만 계세요. 괜히 나와서 말 걸고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별 뜻 아니에요. 그냥 제 손님들이니까 저희끼리 편하게 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세대 차이도 있고 하니까요. 그날 오후 2시 수영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루이비통 한정판 가방들이 거실에 즐비했다. 와, 수영아. 집 진짜 좋다. 이게 몇 평이야? 42평이에요. 강남 아이파크 아파트거든요. 와, 대박. 여기 시세가 얼마야? 최소 50억은 넘겠다. 친구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시각 순자는 좁은 부엌에서 8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 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통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왔다. 한우갈비 3kg, 각종 나물용 채소들, 그리고 제철 과일들까지. 장 보는 데만 3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끼지 않았다. 오전 내내 갈비찜을 끓이고 10가지가 넘는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예쁘게 깎아 담았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8시간 넘게 서서 요리하니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순자는 꾹 참았다. 거실에서는 친구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영아, 요즘 남편분 사업은 어때?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이런 집에 사는 거 보니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수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호의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은 모르고 있었다. 순자가 음식이 가득 담긴 커다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유, 그리고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한 상이었다. 와, 이게 다 뭐야? 냄새 진짜 좋다. 수영아, 누가 만든 거야? 완전 맛있어 보인다.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수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순자는 묵묵히 빈 그릇을 치우고 새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친구들은 순자를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바빴다. 근데 수영아, 저분은 누구셔? 한 친구가 순자의 뒷모습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수영이 친구들 쪽으로 몸을 바싹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비밀을 말하듯 작아졌다. 저분, 새로 구한 가사 도우미예요? 순자는 부엌 문틈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 진짜? 음식 너무 잘하시는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인근에서 소개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좀 느려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 솜씨면 괜찮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전통 음식 못 만들잖아.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더 있겠어요? 수영의 말에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고 순자의 가슴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다. 바로 그 순간 부엌 안쪽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어버린 순자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들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 안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어머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한 친구가 부엌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아, 신경 쓰지 마요. 아줌마가 그릇 깼나 보네요. 수영이 와인잔을 흔들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이제는 그저 아줌마, 가사도우미로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애써 떨림을 감추며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살짝 베어 피가 났지만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거실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한 친구가 부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순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쓰며 물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마치 정말 가사도우미가 된 사람처럼 말이다. 해가 저물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거실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다. 빈 접시들과 와인병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널려있는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하니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수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친구들이 음식 정말 맛있었다고 난리였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 담을 뿐이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가사도우미라는 그 차가운 단어가 심장에 박힌 듯 아팠으니까. 마지막 선택. 얼마 후 진호의 중소기업 테크솔루션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3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온 IT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주요 거래처였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다. 진호의 사무실 문에는 부도 처리 완료라는 붉은 글씨의 공고문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3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붉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그날 밤 진호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이제는 그럴 돈조차 아까웠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나서야 겨우 문이 열렸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수영이 고개를 돌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우, 술 냄새 좀 봐. 진호가 현관에서 20만원짜리 구두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구두 한 짝이 벽에 부딪혀 쿵하는 소리를 냈다. 시끄러워. 다 끝났어. 회사 망했다고. 당신 지금 왜 그래?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수영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고? 다 망했어. 아주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진호가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그냥 들어가세요. 진호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계약은 다 날아가고 돈줄은 다 막히고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준다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수영이 불안한 얼굴로 묻자 진호가 옆에 있던 소파 쿠션을 집어 바닥에 던졌다. 뭘 어떻게? 다 끝이라고. 그는 소파 옆에 놓인 50만원짜리 이탈리아제 화분을 발로 걷어찼다. 화분이 넘어지며 시커먼 흙이 거실 바닥 사방으로 튀었다. 순자가 놀라서 다가왔다. 그 순간 진호가 순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뭐가 또 내 탓이냐? 애초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미천이라도 지어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진호가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벽에 던졌다. 리모컨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나는 맨손으로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꼴이 된 거잖아. 그렇다고 집안 물건을 이렇게 다 때려 부수면 어떻게 해? 수영이 울상이 되어 외쳤지만 진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있던 접시들을 팔로 한 번에 쓸어버렸다. 하얀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멀리 내다봤더라면. 그만해라 진호야. 제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만해요?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요. 뒷배도 없이 사업한다고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진호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액자를 떼어내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액자 유리가 박살나며 사진 속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 위로 금이 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아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으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거실은 전쟁의 폐허와도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흙더미 사이에서 진호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다 끝이야. 진호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너덜거리며 말했다. 수영이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 좀 해. 그렇게 울고 있으면 빚이 갚아져?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어쩔 건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진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때 순자가 조용히 다가가 깨진 화분 조각들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다. 아들의 분노가 남긴 날카로운 상처를 어머니는 말없이 거두고 있었다. 어머니 위험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수영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수영은 답답하다는 듯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뭔가를 결심한 듯 순자를 노려봤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저희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요. 깨진 조각을 줍던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진호 역시 놀란 눈으로 수영을 쳐다봤다. 수영의 말에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은 순식간에 비겁한 현실주의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맞지, 우리가 지금 누구 챙길 처지가 아니야.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빈털털인 거.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 저희한테 없다고요. 어머니라도 어디 나가 계시면 당장 우리 부담은 덜어지니까. 당신 말이 맞아. 순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럼 내가 나가면 되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영이 망설임 없이 순자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순자의 낡은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되는 대로 꺼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이런 낡아빠진 옷들은 다 버려도 되겠네요. 수영이 혼잣말을 하며 낡은 여행 가방에 옷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다. 순자가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 짐은 내가 싼다. 순자가 조용히 말하며 방으로 들어와 수영을 밀어냈다. 그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사진과 30년 된 가죽, 수첩을 꺼내 구겨진 옷가지들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진호가 방문해 기댄 채 그 모습을 못마땅한 얼굴로 지켜봤다. 어머니 뭘 그렇게 꾸물거리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챙기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한방눈이 미친 듯이 흩날리고 있었다. 12월의 한겨울이었다. 순자가 마지막 옷가지를 넣고 가방에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이 상황 이해하시죠? 진호가 눈을 피하며 변명처럼 말했다. 수영은 팔짱을 낀 채 마치 귀찮은 손님을 배웅하듯 서 있었다. 이제 그만 나가보세요. 저희도 피곤하네요.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미련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거세게 불어들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순자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차가운 복도에 그녀가 홀로 남았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동자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순자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막다른 길에 몰린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놀랍도록 단단하고 뚜렷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순자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칼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외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움츠어들지 않았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을 내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순자가 부스문을 열고 들어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순자가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찾아 떨림 없는 손길로 번호를 하나씩 꾹꾹 눌렀다.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리더니 수화기 넘어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맞습니까? 순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힘 있으며 듣는 이를 압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혹시 김순자 사모님이십니까? 정말 김순자 사모님이십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요, 나예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20분 후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차량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가 황급히 내렸다.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시군요. 김 변호사가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김 변호사님 고생 많았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바라봤다. 사모님 10년입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김 변호사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도 많이 늙었네. 나도 많이 늙었고. 순자가 김 변호사의 머리에 희끗희끗 내린 서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모님께서는 조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녀의 낡은 가방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차문을 열었다. 순자가 차에 올라타자 바깥 세상의 칼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구 테헤란로 본사 사무실로 가요. 예, 사모님. 사모님께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며 10년째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배어 있었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로 부드럽게 합류했다. 창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30분 후 차는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30층 빌딩 앞에 멈춰섰다. 빌딩 1층 로비에는 김순자 부동산 관리라는 간판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남산타워와 한강, 그리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사모님 현재 보유 부동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가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았다. 30년 만에 되돌아온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총 15개 부동산의 현재 시가총액은 2,200억 원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매월 10억 2천만 원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은? 시중은행 예금 500억 원, 우량주 중심 주식 포트폴리오 330억 원입니다.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총 자산 3천억 원 정도군요. 네, 사모님.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가 천천히 뒤돌아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순자가 창가에서 뒤돌아서며 김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카리스마가 불꽃처럼 되살아나 있었다. 진짜 일이라고 하시면? 재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김순자 장학재단. 장학재단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끼니 걱정하는 어르신들. 내가 다 돌봐줄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100억부터 시작하죠. 네? 100억 원이요? 김 변호사가 놀라 되물었다. 왜? 부족해요? 아닙니다, 사모님.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써야 진짜 돈이죠. 순자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서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준비하세요. 기자회견까지 말입니까? 그래요. 일주일 후 모든 언론은 충격적인 뉴스로 떠들썩했다. 숨겨진 부동산 여왕 김순자 정체 공개. 강남 일대 15개 건물 소유한 진짜 건물주 드디어 모습 드러내. 2,800억 자산가 아들에게 쫓겨나거리로 30년간 신분 숨기고 살아온 이유는?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에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참석한 듯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로 공기마저 달아올랐다. 연단 앞에는 김순자 장학재단 설립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연회장의 모든 문이 닫히고 조명이 연단에 집중되었다. 김순자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집에서 쫓겨난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어깨를 꼿꼿이 편 채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에 기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셔터를 눌러댔다. 순자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소음이 멈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순자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된 김순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저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과부였지만 사실 저는 강남 일대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30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드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라도?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순자는 그 기자를 잠시 응시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세한 개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30년을 기다려봤지만 제 아들은 결국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짐으로 여기며 한겨울 밤에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폭탄과도 같았다. 기자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엄청난 사연을 짐작하며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른 기자가 곧바로 질문을 이어받았다. 그렇다면 아드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으신 건가요? 순자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정면의 방송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마치 텔레비전 너머의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다. 제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젊은이들이 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 이진호를 향한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된 공식적인 의절 선언이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차적으로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총 1000억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다. 앞으로 매년 추가로 출연하여 규모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상속받을 가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혈연으로는 있지만 가족으로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진호는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낡은 14인치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연 김순자 회장은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진호가 알던 초라하고 주눅든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온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모든 것이 낯설었다. 김순자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은 강남구 일대 15개 건물로 총 자산 규모는 2,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호의 손에서 컵라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림만 나왔다. 급히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어머니가 강남의 건물을 15개나 가지고 계셨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방금 2,800억이라고 했어? 진짜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 기자회견까지 했어. 수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30초 정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응. 우리가 2,800억을 걷어찬 거야.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수영은 부랴부랴 김순자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강남구 테헤란로 30층 빌딩 앞에서 경비원에게 저지당했다. 죄송합니다. 김순자 회장님께서는 두 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경비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이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김순자 회장님의 최종 의사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법원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친자관계 부존재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김순자 장학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며 두 분에게는 단 1원도 상속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1원도 안 주신다고요? 수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을 이미 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김 변호사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정말 끝인가 봐. 이제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 수영의 목소리는 실바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진호와 수영은 서울 외곽의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65억짜리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부의 몰락한 현재였다. 매일 저녁 TV에서는 김순자 장학재단의 소식이 나왔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인터뷰,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어머니는 이제 자선사업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불리며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반면 진호와 수영은 어머니를 쫓아낸 불효자, 배은망덕한 며느리로 온라인상에서 비난받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고 하루 종일 악플과 비난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6개월 후 김순자 장학재단 사무실은 따뜻한 활기로 가득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 공간에는 200명의 장학생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학생들과 독거노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도 30명 정도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요.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축하한다, 예쁘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순자가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룬 거지.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다른 장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저희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회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때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저희 같은 늙은이들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을 줄 몰랐어요. 어르신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어르신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진짜 가족이 따로 있나요? 회장님이 저희 진짜 어머니 같은데요. 한 장학생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를 나눈 아들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그날 저녁 순자는 테헤란로 사무실 30층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2년 후 김순자는 KBS 다큐멘터리 사람이 좋다에 출연했다. 30년간 숨겨왔던 재산을 공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피로 연결된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현재 아드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저에게는 20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학생들과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김순자에게 감사 편지들이 쏟아졌다. 그녀를 통해 학업을 마친 학생들,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어르신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 한편 진호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경비원조차 그의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여러 번 왔지만 순자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진호가 빌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30층 위의 어머니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더라도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김순자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김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생물학적 아들 이진호와 며느리 박수영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나를 죽은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으니 나 역시 그들을 남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후세에 전하고 싶다. 5년 후 김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녀가 도운 장학생들, 어르신들, 그리고 그녀의 선행에 감동받은 시민들. 하지만 정작 피를 나눈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장 출입조차 금지당했다. 그들은 멀리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김순자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 진짜 가족이 있다.